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이승욱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랑 어드밴스 어카운팅을 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수업 자체는 요게, BEAR 섹션에 해당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뒤쪽에 문 한 번만 닫아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BEAR 섹션을 배우는 건데, 일단은 이제 BEAR 섹션의 어떤 출제 비중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험 제도가 올해 초부터 바뀌면서 선택 과목이 생겼고 그 중에서 이제 BEAR이라는 게 있는 거죠.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리포팅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과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매니저 어카운팅, 원가 관리 회계랑 ERM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3, 4월에 이제 배우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Financial Management, FM. 요게 재무 관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Advanced Accounting. Advanced Accounting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Government Accounting. 정부회계.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요 수업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Financial Management랑, Advanced Accounting.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고. 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비중 같은 경우에는, BEAR 섹션, 전체 중에서, 일단은 이제 어드밴스 어카운팅 여기서 이제 40%가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커버에서 여기 이제 15%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MA랑 FM, 여기서 이제 45% 정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100%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유형 좀 설명드리면, 일단은 이제 작년까지는 BEC라는 게 있었거든요. BEC라는 게 있었고, 이제 올해부터 요게 이제 BEAR로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뀐 거고, 그 다음 이제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요게 BEC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이 이제 70문제였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이 4문제, 그 다음에 리튼이라는 게 있었어요. 리튼, 서술. 요게 이제 3문제. 이렇게 있었는데, MCQ. 이렇게 해서, 작년까지는 이제 BC에서, 멀티플이 70문제, 시뮬레이션이 4문제, 리튼 커뮤니케이션이 3문제.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리튼은 이제 없어졌고, 그 다음 이제 MCQ가 50문제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시뮬이 7문제로 늘었다. 이렇게 이제, 출제 경향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걱정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MCQ 자체가 70문제에서 이제 50문제로 줄면서 요게 이제 시험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걱정했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 초에 시험 나오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어려요. 그래서 이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랑 어드밴스 어카운팅을 나가는 건데, 일단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고사까지는 우리가, 파이낸셜 매니지먼트까지 이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어드밴스 어카운팅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이제 교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테이블 오브 컨텐츠 있죠. 그래서, 그게 1페이지인 것 같아요. 1페이지. 그래서 1페이지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에서 배우는 챕터가 총 이제 뭐 9개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9개 중에서 이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챕터 1이랑 챕터 2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FC, FF 구하는 거랑, 거기 2장에 보시면 이제 캐피탈 버지팅 있잖아요. 자본 예산. 요거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게 8장 보시면, 레이쇼 어너시스, 재무 비율 분석. 그래서, 재무 비율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요게, 결국에는 이제 BAR에서도 많이 나오고, Financial Accounting Reporting, 페레에서도 많이 나오고, 오디트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4장, Cost of Capital, 자본 비용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5장 보시면, Working Capital Management, 순운전자본 관리.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에는 1장, 2장, 4장, 5장, 8장.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 그 3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3페이지. 그래서 이제 챕터 1이라고 돼 있고, Introduction of Financial Management. 그래서, 재무관리 개론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1장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로, 그 1번 거기 이제 Circulation Process of Money. 그래서, 요게 이제 자금의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자금의 순환 과정을 배우기 전에, 그 밑에 박스 1번, Definition of Financial Management. 그래서 이제 재무관리의 정의.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재무관리라는 거는 기업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자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가 자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잠깐 설명드리면 결국 이제 재무관리라는 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있는데. 자, 기업이 이제 뭐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골프장. 기업이 있는데 이제 기업이, 자, 골프장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골프장의 뭐 가치가 예를 들어서 요게 뭐 1,400 정도 한다. 1,400억. 그럼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 1,400억이라는 골프장을 사기 위해서, 지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재무관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주로부터 뭐 한 200억 땡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자, 은행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1,200억을 땡겨서, 결국에는, 1,400억의 골프장을 사겠다. 요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재원 조달할 것인지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거는 뭐 같은 내용이죠. 결국에는, 자, 우리가 이제 1,400억을 모았는데, 결국에는, 주주로부터 200억. 그 다음에, 채권자로부터 1,200억. 그래서 우리가 1,400억을 모았는데, 자,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골프장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오피스를 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물류센터. 뭐 이런 이제 뭐 다른 이제 그 부동산을 우리가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재무관리의 정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박스 2번에 보시면 Circulation Process of Money. 그래서 자금의 순환 과정 있는데, 그 밑에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재무관리를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과 관련된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asset 보시면, operating asset이라고 있죠. 거기 이제 영업 자산이고, 그 다음 이제 liability equity 보시면, debt, 요게, 채권자로 보시고, equity가 이제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골프장 1,400억짜리를 사는데, 뭐 주주로부터 200억, 그 다음에, 채권자로부터 1,200억을 끌고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골프장을 샀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샀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골프장을 샀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는,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그 영업 현금 흐름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OCF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Operating Cash Flow.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영업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말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뭐 영업 현금 흐름이 뭐가 있냐. 그래서 뭐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로는, 요게 이제 뭐 그린피가 있겠고, 그린피. 골프장 그린피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트 대여비, 카트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식음료, F&B. 요런 것들로부터 결국에는 이제 일단은, 자, 현금 흐름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골프장을 사게 되면, 결국에 이제 이렇게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 영업 현금 흐름을 바로, 주주와 채권자한테 우리가 돈을 뿌리면 안 돼요. 왜냐면, 기업이 이제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 영업 자산에 대한 재투자 금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을 우리가 사례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재투자 금액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골프 코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관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클럽 하우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뭐 리모델링 같은 것도 해줘야 되고, 그죠? 그럼 결국에는 자 우리가 이제 OCF를 이제 바로 주주와 채권자한테 뿌리는 게 아니고, 자 OCF에서 자 영업 자산에 대한 재투자 금액을 빼는 거죠. 재투자액.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영업 현금 흐름에서 우리가 영업 자산에 대한 재투자 금액을 빼게 되면 요게 FCFF가 나오는 거예요. FCFF.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오고, 결국에는 이제 기업에서 발생하는 요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을 요걸 이제 우리가 주주와 채권자한테 뿌리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얘는 이제 뭐 이자와 원금을 가져가는 거고, 이자와 원금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주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교재상으로는 거기 넷인컴이라고 돼 있는데, 얘 주주는 이제 그 나머지를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를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채권자는 자 이자와 원금을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주주는 그 나머지를 다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자금의 순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영업 자산 샀다. 그러면 영업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OCF가 되고, OCF를 우리가 이제 바로 다 뿌려주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기업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 영업 요 자산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하다. 그죠? 결국에는 OCF에서 영업 자산에 대한 재투자 금액을 빼게 되면 요게 FCFF, 요게 기업 잉여 현금 흐름 이라고 하거든요. 기업 잉여 현금 흐름. 결국엔 이제 FCFF를 우리가 이제 주주와 채권자한테 뿌려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고, 그림 밑에 이제 그 화살표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캐피털 스트럭처, 요게 자본 구조 있죠. 그래서 자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4장에서 살짝 다룰 거예요. 4장에서 살짝 다룬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캐피털 버지팅, 요게 자본 예산 모델이고, 요거를 이제 2장에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캐피털 스트럭처는 4장에서 잠깐 배웠고, 캐피털 버지팅은 2장에서 배운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재무관리의 목적, 목표가 있는데, 재무관리의 목표는 이제 박스 1번의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이익 극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이제 박스 2번에 코퍼레이트 밸류 맥시마이제이션, 기업 가치 극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박스 3번에 이제 shareholders wealth maximization,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건 박스 2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박스 1번부터 이제 일단 보시면 박스 1번, 그래서 profit maximization, 이익 극대화라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과거에는 그 재무관리의 목표가 이익 극대화였던 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재무관리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가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ambiguity of concept of profit.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개념의 이 개념이 이제 불분명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회계 이익의 이제 극대화 대상이 되는 자 이익 개념이 불명확하다라고 돼 있고, 이익이 이제 단기 이익인지 장기 이익인지 뭐하며,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 당연히 이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원가 흐름의 가정의 방법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단기 순이익이 달라지는 거고, 우리가 삼각 방법이 바뀌는 경우에도 단기 순이익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ignoring the time value of money. 그래서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하게 된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읽어보시면, 회계의 극대화의 경우에는 자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 동일한 이익이더라도 자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서 투자안의 가치는 달라진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그 뭐 이익 극대화가 이제 재무관리 목표다. 그럼 결국에는 자 A라는 투자안이 있고 이제 B라는 투자안이 있다. 뭐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고, 투자 기간이 뭐 3년이다. 3년 이렇게 3년이고. 이제 A 투자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뭐 그 투자 기간 동안에 뭐 순이익이 자 500, 100, 100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발생한다라고 가정해보고, B 투자안 같은 경우에는 뭐 100, 100, 500.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우리가 가정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재무관리의 목표가 자 이익 극대화에 있다면, 결국에는 이제 A 투자안과 B 투자안은 무차별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A 투자안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현금 흐름이 앞쪽에 이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요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무관리의 목표로서 이익 극대화는 요게 이제 사라진 거고, 결국에는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박스 2번에 corporate value maximization. 그래서 재무관리의 목표는 기업 가치 극대화 있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자, 기업 가치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기업의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자, 할인한 미래 현금 흐름 현재 가치 합계액을 말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 기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이 우리가 방금 배웠던 FCFF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이 요게 WACC가 되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결국에는 이제 기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이 FCF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기 말에 FCFF가 있고, 그 다음 이제 2기 말에 FCFF가 있고요. 그 다음에 3기 말에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가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요게 기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 유입액이고, 자, 이거를 우리가 기업의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할인하게 되면 요게 기업 가치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그렇게 이제 말로 표현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 WACC는 요거 이제 우리가 4장에서 배웠고요. 요거 이제 4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 4장. 가중평균 자본 비용. 이렇게. 자, 이제 나머지 이제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자, 회계 이익과는 달리, 자, 미래 현금 흐름 유입 및 누출액은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 그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계 이익에 비해서 객관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업에서 발생하는 요 FCFF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변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수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박스 3번에 shareholders wealth maximization. 그래서 주주가치 극대화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주가치 극대화 보시면, 자, 기업의 영업 성과와 자, 타인 자본, 요게 부채거든요. 자, 부채의 가치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기업 가치 극대화와 주주 가치 극대화는 동일한 목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BS를 그려보면, 자, BS는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 이제 왼쪽에 이제 요게 기업 가치가 되고요. 기업 가치. 기업 가치는 결국에는 이제 주주와 채권자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주주와 채권자. 그래서 주주를 보통 이제 S라고 써요. 요게 쉐어더 S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를 B, 본드홀더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 여기 이제 V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채권자의 가치는 이제 고정이 돼 있고 주주의 가치가 증가해요.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업 가치 극대화와 주주 가치 극대화는 요게 동일한 목표가 될 수 있다. 자, 요 이제 내용이 있는데, 두 번째 이제 문단 보시면, 자, 다만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대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주 가치 극대화와 기업 가치 극대화로 주주 가치 극대화가 기업 가치 극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주가 굉장히 위험한 사업에 투자한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주 가치는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사업에 투자함에 따라서 기업 가치는 감소할 수가 있다. 결국에는 채권자의 가치가 이제 감소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요게 이제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것들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재무 관리의 목표는 박스 2번에 기업 가치 극대화가 재무 관리의 목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4페이지 이제 중간에 보시면 financial market 있죠. 그래서 금융시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금융시장.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금융시장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동그라미 1번에 이제 머니마켓 화폐시장이 있고, 화폐시장 읽어보시면, 자, CD 요게 Certificate of Deposit, 그래서 양도성 예금 증서와 CP 요게 Commercial Paper 기업원 등을 거래하는 비교적 저위험의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시장을 우리가 머니마켓 화폐시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캐피탈 마켓, 자본시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은 기업이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주다는 시장을 말한다. 그래서 비교적 장기에 높은 위험을 가진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시장을 말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가 그림을 통해 그려보면 결국 지금 이제 파이낸셜 마켓, 자 금융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파이낸셜 마켓.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머니마켓이라는 게 있고, 머니라고 쓸게, 머니마켓. 요게 이제 화폐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캐피탈 마켓이 있는 거죠. 캐피탈 마켓. 요게 자본시장이 있고요. 머니마켓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그 단기시장이에요. 단기시장. 단기시장이고, 캐피탈 마켓은 이제 장기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머니마켓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단기, 시장이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CD, 또는 이제 CP, 요게, 양도성 예금성, 그 다음에, 기업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캐피탈 마켓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스톡과 본드죠. 주식과 채권을 발행한다. 그래서, 스톡과 본드,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는 시장을 우리가, 캐피탈 마켓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머니마켓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단기 시장이라고 했었고, 여기서 말하는 단기는, 만기가 1년 이내다. 그래서 얘는 이제 만기가 1년 이내다. 만기가 1년 이내. 이고, 그 다음 이제 캐피탈 마켓 같은 경우에는 장기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기는, 만기가 1년, 이상이고요. 만기가 1년 이상. 만기, 1년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 만기가 짧다라는 거는, 단기다라는 거는 얘는, 상대적으로 이제 위험이 낮은 거죠. 위험이 낮다. 위험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에서 이제 캐피탈 마켓, 요게 장기 시장. 그래서 우리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거는 요게 장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시고, 요게 이제 그, 만기가 이제 길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으로 이제 위험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위험이, 높다.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파이낸셜 마켓을 정리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 4페이지, 맨 밑에 표 있잖아요. 그 표가 결국에는 이제 요걸 이제 정리해 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자, 요게 이제 그, 금융시장의 종류이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 지금 우리가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캐피탈 마켓의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칠판 보시면 결국에는, 파이낸셜 마켓, 이게 이제 금융시장이었고, 자, 금융시장은, 머니마켓과, 캐피탈 마켓으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캐피탈 마켓이 또 두 개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첫 번째가 동그라미 1번에, 자, 동그라미 1번이 거기, 프라이머리 마켓 있고, 그게 이제 발행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세컨더리 마켓이 있죠. 유통시장. 세컨더리 마켓. 이렇게. 그래서, 캐피탈 마켓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라이머리 마켓부터 보시면, 거기 이제 발행시장, 1차 시장이라고 돼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The market for newly issued share. 그래서,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시장을 우리가,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하고요. Shares are sold directly from issuer to investor.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을, 주식회사가, 투자자한테 직접적으로 파는 시장이다. 그래서, 회사가 있는 거죠. 주식회사가 있는데, 자, 주식회사가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한테, 인베스터한테, 주식을 파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공모시장을 말하는 거죠. 프라이머리 마켓은. 이게 발행시장, 공모시장이 되고, 그에 비해서 이제 세컨더리 마켓 보시면, 자, 세컨더리 마켓, provide for trading of previously issued securities among investors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 기발행한 주식을 우리가 매매하는 시장을 말하고, 결국에, 투자자들 간에 기발행된 주식을 매매하는 시장이, 유통시장이다. 라고 되어 있죠. 결국에는 이제 세컨더리 마켓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와, 투자자 간의 거래가 아니고, 얘는, 투자자들 간의 거래인 거죠. 투자자가 있고, 또 투자자가 있는 거죠. 투자자. 이렇게. 그래서 지네들끼리 이렇게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거죠. 기발행된 주식을 이렇게. 이게 세컨더리 마켓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컨더리 마켓 두 번째 점 보시면,
secondary market include exchange and OTC market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exchange market 같은 경우에는 요게 그 장내 시장을 말하고 OTC는 over the counter market이죠. 요게 이제 장외 시장. 그래서 장내와 장외를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유통 시장은 장내와 장외를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파이낸셜 마켓의 유형에 대해서 머니 마켓과 캐피탈 마켓, 그다음에 캐피탈 마켓은 프라이머리 마켓과 세컨더리 마켓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이제 배운 거예요. 이렇게 배웠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박스 3번에 보시면 요 박스 3번 같은 경우 요게 이제 그 파이낸셜 마켓이랑은 크게 이제 관련 없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기초적인 개념을 이제 배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cost of equity, cost of debt 이런 게 있고 cost of equity가 요게 이제 자기 자본 비용이고 cost of debt이 타인 자본 비용이고요. 그다음 이제 required rate of return 요게 이제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cost of equity와 cost of debt이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시면 자 기업의 관점에서 재원 조달에 따른 주주 및 채권자한테 지급해야 되는 대가를 우리가 cost of equity 또는 debt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required rate of return 그래서 요구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자 기업의 채권자 또는 우리가 주주로 투자함에 따라서 요구하는 수익률이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그 골프장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400억짜리 골프장을 사고 싶은데 자 지금 내 돈은 지금 200억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은행으로부터 1,200억을 땡겨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개별 기업이 있는 거고 자 개별 이제 기업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은행이 있는 거죠. 채권자.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가 골프장을 새로 사고 싶은데 1,200억을 빌려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개별 기업과 개별 채권자 간에 어떤 이제 이자율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자율 결정은 결국에는 이제 개별 기업과 개별 채권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채권 시장에 나가보는 거죠. 그래서 채권 시장이 있다. 채권 시장. 그래서 결국에 이제 채권 시장에 나가 보시면 자 해당 기업과 이제 비슷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한 채권의 뭐 시장 수익률이 나와 있는 거죠. 시장 이절.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이제 채권 시장에서 형성된 그 시장 이절을 토대로 요 개별 기업과 요 개별 채권자가 자금 거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결국에는 이제 요때 자 기업 입장에서 부담하는 자본 비용을 요거를 타인 자본 비용, cost of debt이라고 하고요. 타인 자본 비용. 요게 이제 cost of debt이고. 자, 그 다음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투자에 따른 요구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채권 투자에 따른 요구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개별 기업과 개별 채권자가, 이제 그 자금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우리가 그 시장 이자율을 참고해야 되고, 결국에는, 채권 시장에서 형성된 요 시장 이자율, 를 토대로 개별 기업과 개별 채권자가 자금 거래를 한다. 그럼 그때 기업이 부담하는 자본 비용을 타인 자본 비용이라고 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투자에 따른 요구 수익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이제 그 채권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제 여기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기업이 이제 골프장을 이제 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주주로부터도 자 200억을 또 땡겨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 기업이 자 주주한테 이제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 기업이 있는데 자 개별 이제 기업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주주한테 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내가 200억 필요한데 자 200억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할 거다. 자, 그런 경우에 내가 너한테, 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줘야 되나? 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결국엔 이제 주식시장을 가보는 거죠. 주식시장. 가보시면, 결국에는 요 개별 기업과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개별 기업에 대한 그 주식의 시장 수익률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수익률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그 개별 주식에 대한 요 시장 수익률 토대로 개별 기업과 개별 주주가 이렇게 자금 거래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자 기업에서 부담하는 자본 비용을 요거를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 비용. 요거는 이제 코스트 오브 에쿼티. 코스트 오브 에쿼티.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에 따른 요구 수익률이 되는 거죠. 요게, 주식 투자에 따른, 요구 수익률. 리퀄 레일 오브 리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결국에 박스 3번의, 자본 비용과, 요구 수익률과 관련된 내용이고, 결국에 이제 우리 교재 상으로는, 자, 첫 번째로는 요 주식 시장에서, 형성된, 개별 주식의 시장 수익률. 자, 요거를 우리가, 3장에서 배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자본 비용과 타인 자본 비용 있잖아요. 요거. 자기 자본 비용과 타인 자본 비용. 자, 이거는 우리가 4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코스트 오브 캐피탈. 4장에서 이렇게 배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에서 형성된 요 시장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4장과 7장에서 배운다. 7장.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요 그림을 토대로 우리가 재무 관리에서 뭘 배웠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박스 3번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고요. 거기 이제 밑에 그 예제 1번, 2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번 있거든요. 요거 잠깐 이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교재에 있는 문제는 다 기출 문제니까 열심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예제 1번부터 보시면 The financial market that trade debt securities with maturity of less than 1 year and are dealer driven are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채무증권을 매매하는 시장인데 결국에는 이제 채무증권의 만기가 1년 이내죠. 결국에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우리가 그 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그런 시장은 우리가 머니마켓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D번 만기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머니마켓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2번. 자, in capital market 자본시장에서 the primary market is concerned with the provision of a new fund for capital investment through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발행시장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냐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New issue of bond and stock security. 그래서 새로운 주식과 채권 발행에 따라서 우리가 재원을 조달하는 시장이 primary 마켓이다. 이렇게 보시고 B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exchange of existing bond and stock security. 요게 기존에 발행한 주식과 채권을 매매하는 시장이니까 얘는 이제 B는 유통시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에는 new issues of bond and stock securities and exchanges of existing bond and stock securit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C번 같은 경우에는 발행시장뿐만이 아니고 유통시장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D번은 the sale of forward
or future commodity contract로 돼 있죠. 그래서 D번은 선물 또는 선도 시장을 말한다. 그래서 D번은 판생 상품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2번의 정답은 A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장. 3번 보시면, 자, Amalgamated Corporation is a public company that is not issuing new stock currently.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malgamated라는 요 회사가, 상장사인데, 지금 이제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다. 라고 되어 있고, Bill Church want to invest in Amalgamated. 그래서 빌 트레저라는 얘가 지금 요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in which market will Bill Church purchase amalgamated stock. 그래서 어떤 시장을 통해서 요 주식을 취득할 수 있냐? 당연히 secondary market 유통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D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6페이지 이제 그 중간에 보시면 4번 valuation approach 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그 가치평가 방법인데, 박스 1번에 보시면 이제 그 types of valuation approach, 그래서 가치평가 접근 방법의 유형 있는데, 요런 것들이 그 멀티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그 2024년 IQ 보니까 요 박스 1번에 그 가치평가 접근 방법의 유형이 나왔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요런 것들 그냥 뭐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동아 1번에 이제 인컴 어프로치 있는데, 요게 이제 소득 접근법이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자, 기업의 이제 투자안에, 기업이나 투자안의 가치를 구할 때, 자, 미래 현금흐름 유입액을 우리가 시장 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출한다. 그래서, 거기 밑에, DCF라고 돼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컴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결국 이제 가치평가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 인컴 어프로치죠. 소득 접근법. 그래서 여기 이제 뭐 DCF라고 돼 있는데, 결국엔 이제 DCF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 유입액 있잖아요. 그게 FCFF 였고, 1기 말에 FCFF. 자, 2기 말에 FCFF. 자, 3기 말에 FCFF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쭉 가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기업에서 발생하는, 자, 미래 현금흐름 유입액을, 우리가 이제 기업의 위험을 할인한, 기업의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 요거를 가중평균 자본 비용. 요거를 할인하게 되면 이제 기업 가치가 나온다. 이게 이제 소득 접근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동그란 2번에 이제 마켓 어프로치, 시장 접근법. 이런 게 있어요. 마켓 어프로치. 마켓, 어프로치. 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몰일가의 법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읽어보시면, 자, 시장 접근법은, 일몰일가의 법칙을 이용한 방법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가격만, 존재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떤 자산의 가격은, 뭐, 그 자산과 동일한, 또는, 거의 유사한 자산의 뭐, 시장 가격과 뭐, 일치해야 된다. 라고, 돼 있는 거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쉽게 설명드리면, 뭐, 제가 이제 뭐 생각을 해본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요게 이제 서울이고 뭐 이제 부산이 여기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계란 뭐 개당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는 이제 달걀이 개당 지금 뭐 100원이다. 근데 이제 부산에서는 지금 동일한 달걀에 대해서 자, 요 가격이 지금 80원인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동일한 그 물건에 대해서 지금 가격이 다르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은 부산에서 달걀을 사가지고 자, 서울에다가 팔겠죠,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부산에 대해서는 달걀을 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뛰겠죠. 가격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사가지고 우리가 서울에다 파니까 자, 여기는 이제 공급이 늘겠죠. 공급이 는다. 공급 증가. 자, 공급이 늘면은 요게 이제 그 가격이 떨어지겠죠.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이제 그 달걀의 가격이 결국에는 80원과 100원 그 사이 어디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0원 정도 된다. 요게 이제 차익 거래를 통해서 균형 가격으로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시장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일몰일가의 법칙이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가격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 그 교재상으로는 이제 마켓 어프로치를 굳이 찾아본다면 요게 이제 그 오른쪽에 써놓으세요. 요게 6장에서 우리가 잠깐 볼 수 있다. 그래서 6장에서 써놓으시고 6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선물과 옵션 배우거든요. 그래서 6장에다가 이제 써놓으시면 자 6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6장. 자 6장에서 자 선물과 옵션에서 배운다. 선물과 옵션에서 배우는데 이제 사례를 잠깐 써드리면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주식 선물 매도를 하는 게 있는데 주식 선물을 매도한다. 주식 선물을 매도한다라는 거는 자 이거는 해당 기업에 해당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자 풋옵션을 매입하고 자 풋옵션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자 콜옵션을 매도한다. 콜 매도. 자 이거랑 이제 동일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지금 재무관리 입장에서는 주식 선물을 매도하는 이 포지션과 자 해당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풋옵션 매입하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과 완벽히 동일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결국에는 이제 왼쪽과 오른쪽은 완전히 동일한 물건인 거예요. 근데 동일한 물건의 가격이 다르면 차익 거래가 발생한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마켓 어프로치는 이게 일물일가의 법칙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6장이라고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6장.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제 에셋 어프로치 있죠. 자산 접근법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오른쪽에다 써놓으세요. 코스트 어프로치. 그렇게 써놓는다. 코스트 어프로치. 요게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올해 초에. 자, 저도 한번 써보면, 자, 세 번째가, 자, 에셋 어프로치가 되는 거죠. 또는 이제 코스트 어프로치.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뭘 말하고 있냐면, 자산 접근법은, 요거는 이제 원가 접근법이라고도 하며, 자산의 가격을, 자, 그 자산을 현재 구입 또는 제조한다면, 발생할 원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래서, 현행 대체 원가,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와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아까 골프장의 가치를 1,400억이라고 했는데,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에셋 어프로치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은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을 우리가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그 토지가 필요하겠죠. 토지가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골프 코스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홀당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죠. 공사비가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 이제, 골프장에 대해서 클럽하우스를 또 지어야겠죠. 건축비가 또 들어가는 거고, 건축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골프 카트 있잖아요. 카트도 사야 되죠. 카트, 구입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골프장을 우리가 이제 만드는 경우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가치를 결정한다. 그게, 에셋 어프로치 또는, 코스트 어프로치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밸류에이션 어프로치, 가치평가 방법이었고,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오른쪽 페이지. 어, 7페이지부터는 우리가 지금 상단에 보시면 5번, Free Cash Flow of the Firm 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요게 우리가 방금 배웠던, FCFF. 자, 기업 잉여 현금을 우리가, Free Cash Flow of the Firm 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거기 이제 박스 1번에, Constitution of Balance Sheet.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재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박스 2번에, Constitution of Income Statement.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이제 재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FCFF라는 게 있는데, FCFF. 자, 요게 이제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이고, 자, 요거는 결국에는 이제 OCF. 자, 영업 현금 흐름에서 우리가, 영업 자산에 대한 재투자 금액을 뺀다.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였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는, 박스 1번에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재구성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FCFF를 구하기 위해서, 자, 영업 자산에 대한 재투자 금액을 빼야 되는데, 자, 영업 자산에 대한 재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요게, Net Working Capital의 기초기말 증가액, 그 다음에, Fixed Asset의 기초기말 증가액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박스 1번에, 재무상태표를 재구성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한번 읽어보면, 자, 회계상의 이제 밸런스시트는, 자, 1년을 기준으로 우리가,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하나,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목적의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재원 조달과 운영 현황을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 결국 이제 BS를 우리가 한번 그려볼게요. BS. 자, BS를 한번 그려보면 자, 요게 이제 회계 기준이라고 이해하시고 회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밸런스시트를 작성할 때 자, 유동 비유동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current asset이 있고 그 다음에 non-current asset 있고 그 다음에 current liability, non-current liability, 그 다음에 equity.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계상으로는 이렇게 이제 BS를 작성하는데 재무관리는 이렇게 작성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이게 재무관리. 첫 번째로는 이제 net working capital 이라는 게 있어요. 순운전 자본. 그래서 이제 net working capital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current asset에서 current liability 뺀 거죠. 그래서 current asset에서 current liability 뺀 게 이제 net working capital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fixed asset. 자, 고정자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net working capital과 요 fixed asset. 자, 두 개를 더한 거를 우리가 operating asset. 자, 영업 자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영업 자산이 또 있는 거죠. non-operating asset이 또 있고요. non-operating asset.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asset 사이드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equity와 liability 같은 경우에는 요게 주주와 채권자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주주와 채권자. 그래서 이제 주주는 거기 이제 equity라고 돼 있는 거고 equity. 채권자는 거기 지금 long-term debt이라고 돼 있는 거죠. long-term debt.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재무관리 목적으로는 영업 자산과 자, 비영업 자산으로 구성이 되고 영업 자산은 net working capital과 fixed asset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재원 조달 현황, 주주와 채권자로서 우리가 얼마를 끌어왔는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재무관리 목적으로 BS를 구성함에 따라서 우리가 net working capital의 기초 기말 증가액, 그 다음에 fixed asset의 기초 기말 증가액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업 자산에 대한 재투자 금액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요게 박스 1번에 이제 재무 상승표를 재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화살표가 있거든요. 화살표 보시면,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자, 기업 가치를 우리가 이제 산정을 할 때는, 자, 오퍼레이팅 애셋에 대해서는, DCF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 가치를 산정하고, non operating asset의 경우에는, 시장 가격을 그대로 우리가 기업 가치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요게 뭔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결국에는 이제 기업 가치가 요 두 개잖아요. 자, 요 두 개 돼서 우리가 이제 가치를 구할 때, 일단은 이제 오퍼레이팅 애셋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 DCF를 사용한다. 그럼 결국에는,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제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을, 기업의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 자,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하게 되면 요게, 오퍼레이팅 애셋의 시장 가치가 나오고, 자, 여기다가 이제 그 non operating asset, 자, 비영업 자산의 요 시장 가치를 이렇게 더해주면, 자, 요게 이제 전체 이제 기업 가치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재무관리 목적으로 일단 BS를 재구성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박스 2번에 이제 그 손익계산서의 재구성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왼쪽 그 표를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회계 기준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재무관리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회계 기준부터 한번 우리가 손익계산서 작성해 보면, 자, 인컴 스테이먼트. 요게 이제 회계 기준이죠, 회계. 회계는 당연히 이제 발생주에 따라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이제 영업수익이라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매출액에서 쓸게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액 영업수익에서 이제 영업비용, 자, 익스펜스를 빼면 되는 거죠. 익스펜스를 이렇게 빼시고, 그 다음 이제 이자 비용까지 빼는 거죠. 이자 비용, 인터레스트 익스펜스 이렇게. 자, 빼면은, 자, 요게 이제 그 EBT가 되는 거예요. earnings before tax. 세전이익이 되고, 세전이익에서 우리가 이제 법인세 비용을 빼게 되면, 자, 요게 이제 그 당기순이익, net 나온다. 그죠? 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회계 기준으로는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서 이렇게 작성하는데, 재무관리는 이제 현금주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관리. 자, 인컴 스테이먼트, 요게 재무관리.
자, 재무관리 입장에서는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현금주의에 따라서 작성한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자, 영업활동 관련 현금 수익이 있어요. 자, 현금 수익. 자, 현금 수익이 있는데 자, 현금 수익을 R라고 하는 거예요. 레비뉴. 그래서 일단은 자, 현금 수익에서 현금 비용을 뺀다. 그래서 자, 현금 비용을 빼는 거죠. 현금 비용을 C라고 하는 거예요. 코스트.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현금 수익에서 우리가 현금 비용을 뺀 거를 자, 요거를 우리가 EBITDA라고 하던지 EBITDA. EBITDA, EBITDA. 그래서 EBITDA는 요게 자, 현금 수익에서 현금 비용을 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EBITDA는 자, earnings before 자, interest,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도 한번 쳐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제 현금 수익에서 현금 비용 뺀 거를 EBITDA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를 빼는 거죠. 자,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뺀다. depreciation. 이렇게 빼면, 결국 이제 EBITDA에다가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빼게 되면, 요게, EBIT가 돼요. EBIT. 그래서 요거를, 자, R-C의, depreciation. 그래서, EBIT는, 자, 현금 수익에서, 자, 현금 비용을 빼고, 상각비를 뺀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OCF를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OCF를 구할 때는, 자, 이자 비용은 안 빼고, 바로 이제 법인세를 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자 비용은 없고요. 자, 법인세 비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T가 있는데, 빼기 T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그 법인세를 뺄 때는, 자, EBIT에다가, 자, 법인세율을 곱한 거를 뺀다. 그럼 여기다가, 자, EBIT가, 자, R-C의, depreciation이 되고, 자, 여기다가 이제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 자, 요거를 우리가 법인세 유출액을 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빼게 되면, 자, 요거를 우리가, 거기, net operating profit after tax. 그래서, net operating profit after tax. NOPAT이라고 하고, NOPAT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R-C의 마이너스 depreciation에다가, 자, 1-T. 가 되는 거죠. 여기서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노펫에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삼각비에 이렇게 더하게 되면, 요게 이제 OCF가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OCF가 나온다.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요게,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이제 OCF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요식을 한번 보세요. 요식을.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현금 수익에서, 자, 현금 비용을 뺀 게 EBITDA고, 자, EBITDA에서 감가상각을 뺀 게 EBIT고, 자, EBIT에다가 법인세를 곱한 금액이 법인세 납부액, 유출액이라고 보면, 요게 이제 그, net operating profit after tax, 노펫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상각비를 다시 더했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 여기 보시면, 자, 상각비를 우리가 이제 뺐다가, 다시 이제 더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 없어지죠.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OCF라는 거는, 자, 현금 수익에서 현금 비용 빼고, 자, 그 다음에 법인세 유출액 빼면, 그게 OCF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우리가 이제 디프리시에이션을 뺐다가 더 했잖아요. 그럼 요거 이제 없애주시고, 현금 수익에서 현금 비용 빼고, 그 다음에, 법인세 유출액 빼면, 그게 OCF가 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자, 8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박스 3번에 이제 OCF 나와 있죠. 그래서, 동화 1번 보시면, 자, OCF 산정 시, 자, 이자 비용은, 요게 이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 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고, 그죠? 우리가, 이자 비용은 고려 안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 2번이 있는데, 동그라 2번은 이제 그 내용이 어려워서 그냥 무시하시면 되실 것 같고, 동그라 3번 보시면, 자, 법인세로 인한, 자, 현금으로 유출액은 우리가 OCF 계산 시 차감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법인세 유출액을 우리가 이제 계산했던 게, 결국에는, 자, EBIT에다가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을 뺀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려했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자, 요게 이제 비현금 비용이므로, 자, OCF 계산 시 차감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결국에는, 자,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뺐다가 더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이라고 됐죠. 다만 이제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우리 요게 이제 비용으로 인정된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돼서 절세 효과가 존재하므로 이를 OCF에 반영한다. 요게 이제 결국에 뭔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그 법인세 유출을 계산할 때,
자, 현금 수익에서 현금 비용을 빼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지 뺀 금액. 자, EBIT를 기준으로 법인세 유출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우리가, 절세 효과를 우리가 이제 고려한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OCF를 다시 정리해보면, 자, 일단 이제 OCF. 자, OCF를 우리가 이제 다시 정리해보면, 자, 결국엔 얘는, 자, 현금 수익에서, 자, 현금 비용을 빼고, 그다음 이제 법인세 유출액 빼면 되는데, 자, 법인세 유출액이 이제 EBIT에다가, 자, 법인세 요구한 거죠. 그래서 EBIT가, 현금 수익에서 현금 비용 빼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렇게 빼시고요. 요게 이제 그 EBIT가 되고, 자,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세율. 자, 이렇게 이제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OCF. 자, 영업 현금 흐름은, 자, 현금 수익에서 현금 비용 빼시고, 자, 법인세 유출액을 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만 이제 거기 그 동그라미 4번의 밑에 보시면, 거기 이제 실제 법인세 유출액과, 자, OCF상 차감하는 법인세가 있죠. 그래서, 자, 그거 한번 써보면, 자, 여기다 쓸까요? 자, 여기다 써보시면, 자, 이제 실제 법인세 유출액이 있고, 자, 실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 OCF상, 차감하는 이제 법인세가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는, 자, 우리가 이제 OCF상 차감하는 법인세는, 자, EBIT에다가 이제 법인세 요구한 금액으로 뺀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이제 요게 아니겠죠. 자, 실제는, 자, EBIT가 아니고, 자, EBIT에다가, 자, 이자 비용까지 빼겠죠. 결국엔 이제 EBT에다가 법인세 요구한 금액을 뺀다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영업 현금 흐름, 자, OCF를 구할 때, 자, 우리가 법인세 유출액을 왜 이걸로 계산하냐? 라는 이슈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기 왼쪽에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70페이지 참고한다. 70페이지 참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실제 법인세 유출액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세전 이익에다가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과, 가장 이제 유사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OCF상 차감하는 금액은, EBT가 아니고, 자, EBIT에다가,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을 우리가, 법인세 납부액으로 뺀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70페이지 참고 거기서 이제 제가 다룰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우리가 이제 요 OCF 요식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요식을 제가 한번 정리해보면, 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요식을 요 뒤를 자 R-C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래서 자, 현금 수익에서 이제 현금 비용을 뺀 걸로 이렇게 묶게 되면 결국에는 곱하기 1-T 가 되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이제 디프리시에이션 있죠. 플러스, 감가상각비에다가, 자, 법인세 요구하면 된다.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이제 R-C. 자, 현금 수익에서 현금 비용 뺀 게 요게 EBITDA 였잖아요. 그럼 요게, 자, EBITDA. 자, EBITDA에다가 곱하기 1-T 하시고, 플러스 감가상각비에다가 법인세율, 곱하면 요게 OCF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건 이제 묶으실 수 있는 거죠. 요거 이렇게. 요거랑 이렇게 이제 묶은 거죠. 이렇게 보시고. 요게 이제 그 첫 번째 식이고, 자, OCF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요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자, 이제 OCF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EBITDA에다가, 자, 1- 법인세율 곱하시고, 플러스, 감가상각비에다가 법인세율 곱한 거가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약간 그 변형을 하는 건데, 자, 요식을 보세요, 요식. 요식을 보시면, 자, 요식에다가 우리가 요 뒤에다가, 자, 플러스 감가상각비, 자, 마이너스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요거를 우리가, 자, 요것과, 자, 요 항목을 묶으면 요게, 1-T가 나오거든요. 요렇게 이제 두 개 우리가 한번 묶어보시면, 결국 식이 어떻게 도출이 되냐면, 자, R-C에다가 마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자, 곱하기 1-T. 자, 이렇게다가, 플러스 삼각비가 남죠.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이제 R-C에다가, 디프리시에이션. 자, 요게 뺀 게 EBIT잖아요. EBIT. 그럼 EBIT에다가, 자, 1-T를 곱하시고, 플러스, 감가상각비를 더하면 요게 OCF가 나온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위쪽을 사용하든, 요 아래쪽을 사용하든 정답은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실제 저희 그 시험에서는, 자, EBITDA가 제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자, EBIT가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EBITDA가 굉장히 자주 제시가 된다. 그래서, 요 위에를 반드시 이제 암기를 해야 되고, 요 밑에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요 밑에도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OCF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박스가 거기 보면은 에비타에다가 자 1-t를 곱하시고 이제 감가상각비에다가 이제 법인세율 곱한 거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자 EBIT에다가 1-t 곱하시고 감가상각비를 더하면 OCF가 나온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예제 4번 있거든요. 예제 4번 풀고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4번 보시면 잠깐 칠판 좀 지우고 해드릴게요. 자, 예제 4번은 결국에는 이제 OCF를 구하는 건데, 자, OCF를 구하는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OCF 이렇게 써보고. 자, 요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자, EBITDA. 자, EB, 자, IT, DA, EBITDA에다가, 자, 1 법인세율 곱하시고, 플러스, 감가상각비에다가 법인세율 곱한 거.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EBIT. 자, EBIT에다가 이제 1 법인세율 곱해주시고, 플러스, 감가상각비를 더하면 요게 50%가 나온다.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그대로 그 예제 4번 보시면, 자, 거기 예제 4번에 거기 지금 이제 인컴 스테이먼트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회계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재무관리 기준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이 있는데, 요건 이제 현금수익과 현금비용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현금수익에서 현금비용 뺀 게, 1000이 되겠죠. 에비타가 이제 1000이고, 1000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자, 법인세율이 40%예요. 그럼 여기다가, 자, 1-0.4 해주시고, 플러스, 그 다음 이제 감가상각비가 400이 있죠. 그럼 400에다가, 자, 법인세율 40%. 자, 이렇게 이제 곱하게 되면, 요게 이제 결국에 600에다가 160 더하면 76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경우로 보시면, 자, EBIT 같은 경우에는, 자, 현금 수익에서 현금 비용 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까지 뺀 거죠. 그럼 결국에는 2000에서 1000을 빼고, 400을 빼면 600이 되는 거예요. EBIT가 600이 되고, 자, 600에다가 1-0.4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감가상각비 400을 더하게 되면, 자, 얘도 이제 똑같이 76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좀 변형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위쪽과 아래쪽은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OCF는 뭐 어느 쪽으로 계산하든지 760이 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OCF까지 한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FC, FF 나가도록 하겠습니다.